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에 이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에요.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김 여사 측은 명품백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도 없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의 보고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에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에 나선 걸 두고 배달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번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권익위의 조사 종결과 김 여사 관련 간부의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지게 될지 안개 속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태풍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순천 갑 소속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김문수 의원이 주장한 순천대 전남도 의대 공모 참여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활동 내부 분열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오전 순천 갑 소속 민주당원 및 순천이 지역구인 시도의원들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전남도 공모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모 불참을 공언해온 순천시와 순천대학 공모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갑 시도의원들은 성명서 발표 후 순천대학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공모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전에 성명서가 발표되자 오후에 전남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지역사회는 이번 공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전남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학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순천 갑지역구 시도의원은 먼저 도의원으로는 정영균, 신민호, 서동욱, 김정희, 김진남 도의원 등 6명이 참석했고 순천시 의회 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 20명의 의원 중 9명이 참석했고 나머지는 불참한 상태에서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순천 갑지역구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갑작스런 공모 참여 입장 번복에 대해 순천대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존의 그 어떠한 정치적 합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문수 국회의원이 밝힌 공모 참여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글쎄요, 순천시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이번 공모 참여 입장 번복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명서 발표에 불참한 상황을 감안하면 의회 입장도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반발해 전남도와 김영록 지사를 비난해온 순천시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공모 참여로 먼저 입장을 선회한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회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삭발 시위 등으로 공모 불참 입장을 고수해온 순천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돌변한 휴의정이 당장 의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순천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세은 의원이 의회 의대 설립 특위에서 내부의 회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부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대 공모 참여 입장 번복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성명서 발표 이후 의회의 내부의 이견이 더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 표명의 성명서 발표 자리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고 의회 의원들의 공식 성명서 발표가 순천시 의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공며 참여 입장 번복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공모 참여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시도의원들이 이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을 쫓아가는 것은 공천권을 염두에 둔 소신 없는 의정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의원의 공모 참여 입장 표명에 순천을 권영엽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또 지역 출신 비례대표죠. 천하람 의원 역시 김문수 의원을 맹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비례대표 천하람 국회의원이 어제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공모 참여 입장 번복에 대해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의대 공모 참여 입장을 밝힌 순천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천하람 의원은 지역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린 분이 전남도도 아니고 타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닌 순천갑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황당하다며 김문수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김문수 의원 본인이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 순천대학이나 순천시와 충분한 상의를 거쳤어야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시도의원들을 압박해서 입장을 바꾸도록 했다면 지역사회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며 김문수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지역 주민의 불신이나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전남도와 협의해 일정 부분 협의가 되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비로소 주민들에게 공모 참여를 독려했어야 했다며 김문수 의원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의대 공모 반대를 외치며 순천 시민들을 끌고 고지로 돌격해온 이 순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갑자기 시민들에게 뒤로 돌아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형국인데요.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제 순천갑 시도의원들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발표가 혼란 그 자체인 것은 물론이고 당혹스럽다 못하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순천시 의회 또 의대 유치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좀 준비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여수로 가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수 앞바다에서 고수온 영향으로 추정되는 양식 물고기 집단 폐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양식 어가들 초비상 상태예요. 네, 여름이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수 앞바다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남면 해상 3개의 양식장에서 우럭과 숭어 등 19만 4천 마리의 어류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삼산면 검운도 양식장에서도 우럭 62만 마리가 2만 마리를 비롯해 능성어 1만 마리, 돌돔 1만 5천 마리 등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해상에서 고수온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양식 물고기 폐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여수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31일에 여자만, 지난 16일에는 가망만과 검운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네, 여수 지역 해상 어류 양식장에서의 여름철 고수온이라는 어류 폐사 이제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행정 당국에서도 이 반복되는 어류 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는 지난 19일 기준 여수시 신월동 앞바다의 수온이 29도씨에 달했고 남면이 28도, 삼산면이 29도에 달할 정도로 여수 지역 바다의 고수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첫 고수온 피해가 접수되자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 어민들과 추가 조치에 이어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117개 어가에서 661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해 12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 지역 양식 어가들의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이제는 거의 연례 행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어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양식 어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보험 가입 독려 등의 후속 조치보다는 이 수온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양식 어종의 변경이나 업종 변경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더 연일 뭐 근데 요즘 또 더위- 태풍 뭐 좀 소리 없이 사라진 것 같긴 어제 한데. 밤에 살짝 왔다 간 것 같기는 하던데 뭐 네. 다행히 뭐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 엄청 좋은 막 일이고 번쩍번쩍대고 한두 갑자기 멍에가 막 새벽에 비 많이 치긴 쏟아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뭐 약하게 와서 뭐 음. 피해가 없었던 것은 좋은데 좀 와서 좀 더위를 끝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쨍쨍하더라고요. 낮에도 보니까. 예, 뭐 여전히 자고 일어나니까 똑같던데요.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화제 판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얼평을 한다고 하잖아요. 얼굴 뭐, 평가, 네. 외모 평가. 네. 그 교육 대학교생 시절에 이제 뭐 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 외모를 이제 비하하는 이거 심지어 책자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평가한 걸 책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됐냐면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으로 근무 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교대생이었다고 했죠. 뒤늦게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음. 이제는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 억울하죠. 본인은 학생 시절에 이제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서 내가 징계받는 거는 좀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와. 근데 이제 1, 2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일단은 이 사람의 행위가 뭐 성희롱 행위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성희롱 행위에 해당을 하려면 이 사람의 신분이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뭐 이제 이게 국민권익 그 법이 적용한 되는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문제가 된다 이걸 따지지 않고 다시 판단하라니까 거의 뭐 이제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행위가 결코 뭐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데 네네. 결국에는 징계 처분이라든지 형사 처벌이라든지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그 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뭐 어떤 공무원의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뭐 교육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학생은 그리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좀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행위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신입생 이제 뭐 어떤 거였냐 이제 대면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학과 남학생들끼리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2016년 뭐 신입생 소개 자료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공용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이걸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포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뭐 이제 사과문도 올리고 했는데 그 여학생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거는 성희롱 이런 뭐 이제 고충 상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이제 이 판결을 가져온 취지는 뭐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이 사람의 당시 신분이 뭐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징계 사유가 이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거였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뭐 남의 외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라도 꼭 문제가 되고 본인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이 소송 기간 내내.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번 또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책자라는 것이 뭐 어디 출판사 통해 가지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거죠.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얘기 주고받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누구는 얼굴이 뭐 공룡상이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정말 비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희롱에 준하는 행동인데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성희롱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징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 신분이 이거 취지이지 이 행위가 결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이제 쉽게 남의 외모에 평가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 생각도 좀 드네요. 그 교대생이라는 것이 네. 아니 뭐 육사나 해사나 공사나 뭐 사관학교 학생들 그리고 경찰학교 이런 건 좀 더 센데 네. 관리하는 것도 좀 빡세고 네. 그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거의 뭐 준해서 하는데 아니 선생님 나중에 다 거의 될 사람 아니냐 교대생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일어난 것은 2016년이었고 과거니까. 이 사람은 2019년에 합격해서 그러니까 교사 임용에 합격해서 교사로 이제 근무를 시작한 거고 네. 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 2016년의 행위가 2020년에 발각이 돼서 이렇게 뒤늦게 사후적으로 어떻게 뭔가 징계를 내려보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교대생들 뭐 교사를 기르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밝혀졌다면 학교 자체에서 어떤 징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뒤늦게 나중에 지금 밝혀졌으니까. 뒤늦게 아하. 지금 하려다 보니까 어떤 그래. 규정이나 절차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지 뭐 결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학생 시절에 발각됐으면 여지없이 뭐 엄청 강한 처분을 받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하나가요. 한 3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2달이나 입원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여성은 정신병적 전혀 없었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에 가능할까도 싶은데 정신건강보건법상의 보호 입원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동의하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오빠 그러지 마. 아버지가 아파서 그러신 거잖아. 뭐 아파? 그래 너 말 잘했다. 아니 아프니까 정신병원이라도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뭐 맨날 없는 말 지어내고 이제는 사람까지 때리는데 이제 나는 못 참겠다. 아유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뇌출혈 수술 받으면 부작용으로 전에는 없었던 폭력성도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점점 더 심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 벌써 2년이다 2년. 집안꼴이 이게 뭐냐. 살림살이는 이틀에 한 번씩 부시지. 나보고 뭐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어제는 멱살 잡고 뺨까지 때리더라. 아니, 뭔 놈의 노인네가 그리 힘이 센가. 나도 이제는 못 버티겠다.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내. 아유 나는 못 보내. 아이 그런 말 계속 할 거면 오빠가 나가. 아이 멍충아 그러면 네가 맞아. 아빠가 어제도 나한테 난리 피우는 거 누가 말려줬냐. 나 없으면 니도 못 견디니까 이제 우리 결정하자. 응? 아빠도 치료받아서 좋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고. 아니 근데 우리만 좋다고 하면 뭐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봐놨어. 전화 한 통이면 돼. 아유 그래도 이번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우리 아빠 불쌍하다 진짜. 여기까지 남매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남매가 좀 주고받는데 좀 고통을 가족들이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이 내용 보호 입원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 입원제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건을 직접 겪었다고 가정하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당사자마다 이제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내용 개요 한번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꽁트 사례하고 거의 유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좀 밝혀져서 지금 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달간이나 2달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연이 지금 올라왔어요. 아내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과 뭐 시댁 식구 그리고 병원 그 정신병원 관계자들을 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를 했는데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에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간 거죠. 말하자면 30대 주부 A 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보호 입원이다. 응급구조사들이 이건 보호 입원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강제로 차에 태워져서 병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호 입원을 신청한 건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신청을 한 거죠. 우리가 보호자인데 이 사람 정신병이 되게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둬야 된다. 그리고 정신병원 진료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환각이나 망상, 흥분, 우울증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의의 소견이 적혀 있었는데 예. 문제는 이 감금을 당하신 이 분께서 한 말에 따르면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뭐 겨우겨우 지인한테 연락이 닿아지고 인신보호제 청구를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소가 돼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이제 피해자 이제 그 분의 이제 진술 위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만약에 이 보호 입원이라는 게 이제 제도상 인정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이렇게 정신병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 좀 뭔가 또 어떤 이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호 입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절차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의 방법은 당연히 자발적인 입원도 있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 입원을 할 수 없는 이제 비자발적인 입원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네. 이 법 제 43조를 보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호 의무자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직계 가족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건 자체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인데 간혹 정말로 보호자가 1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보호 의무자 그런 경우에는 1명이요. 그 여러분 옛날에 뭐 더 글로리라는 네. 거기서 보지만 입원시켜 버리잖아요. 엄마를 혼자 이제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또 해야 돼요.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진단을 한 경우에만 일단 이제는 입원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각 경우에 모두 해당을 하는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전문의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그런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인정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두 가지 또 요건을 충족해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진단이 나와야 돼요. 뭐가 까다롭긴 하네요. 네, 그러고 또 바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또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물론 이제 또 예외적인 경우에는 1명만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할 수도 있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또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입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또 이 편법적으로 아니면 또는 아예 불법적으로 조작된 뭐 이런 아예 왜곡되어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이렇게 잘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뭐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법률이 뭐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현행 법률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인데 네. 처음에는 이런 규정이나 요건들이
이보다 더 훨씬 좀 더 러프하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요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지켜야만 입원이 되게 만들어는 놨는데 네. 그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규정 자체는 굉장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꽁트도 좀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꽁트의 아버지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폭력성을 좀 띠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정신병원에 좀 이렇게 강제 입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폭력성을 띈다. 이것이 정신질환의 어떤 한 증상으로서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겠죠. 이게 뭐 이제 지금 사안에서 아버지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전에 없던 폭력성을 띄어서 너무 가족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본인 스스로도 뭐 자해의 위험이 있다거나 해서 이거는 좀 일정 기간 격리돼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지 당연히 물론 이제 지금 이 지금 사안의 남매들이 보호 의무자인 걸로라는 전제 하에 2명의 동의가 있고 또 전문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아버지가 너무 괴롭힌다.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 해서 하자.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는 이제 불법 감금이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건강복지법 위반도 당연히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입원을 할 때 정신과가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요건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요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꽁트 사안에 나온 것들이 실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겠죠. 근데 아까 이결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더글로리 보면은 엄마가 막 술 먹고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집에다 불을 지르잖아요. 근데 하필 그게 CCTV에 녹화가 돼 있었고 증거가 뭐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호 의무자인 자녀 2명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강제 입원이 아니라 보호 입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진짜 한 끗 차이 같아요. 뭐 보호 입원이냐 아니면 뭐 강제 입원이냐. 네. 이게 제도가 악용돼서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켜 버리면 이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불법 감금 내지는 폭력성도 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이른바 보호 입원이라는 그 미명하에 불법 감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조사를 좀 해서 보니까 최근 6년간 이 보호 입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강제로 입원된 환자 10명 중에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법 규정상. 근데 그런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보호 입원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아마 이제 이건 아까 예외 규정이 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전문의가 항상 다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같은 기관에 있는 전문의 진단으로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법의 어떤 이제 편법적인 걸로 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아까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은 특정 환자에 대해서 2주 이상 이제 강제로 입원을 요청을 하려면 일반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플러스 국공립정신의료기관 혹은 보건복지부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렇게 진단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가 도입된 이후 지금 6년간 6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제 강제 입원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은 있지만 또 예외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다가 내가 지금 인신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적으로 됐다 해서 이제 보호 청구해가지고 아까 그 사례처럼 간신히 나오게 된 이런 이제 네. 사례들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일단은 방금 네. 말씀하신 거 말고도 그러니까 전문의가 2명 이상의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6만 건이라고 하면 엄청난 횟수예요. 이게 6만 건요? 네, 6만 건입니다. 안 지켜진 게? 6년간 6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엄청 많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와. 아까 보호 입원을 하려면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네.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된 경우도 지난 6년간 4만 8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호 입원 사례의 25%면 네 건 중 한 건은 지금 규정을 잘 안 지키고 있다라는 소리로 볼 수도 있는데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외 규정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든지 군대 복무 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명만 보호 입원의 동의를 하더라도 뭐 보호 입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놓다 그러네. 보니까 그걸 악용을 하는 거죠, 자꾸. 그리고 네. 이 보호 의무자의 범위도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요. 보면은 이제 환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혈족, 그다음에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까 시어머니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거 굉장히 넓잖아요. 그냥 같이 동거하고 있으면 사촌도 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입원을 이제 당하는 그 환자라고 했을 때 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걸 또 사전에 고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일단 보호 입원이라는 케이스가 진짜 많네요. 뭐 말씀 주신 것만 봐도 네. 잘 안 지켜진 것만 해도 뭐 4만 건, 6만 건 이러면 네, 뭐 네.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그 보호 입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중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입원 관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보면은 인권위원 이제 유엔에서는 2014년도에 이거를 좀 보호 입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었어요. 벌써 네. 한 10년이 됐잖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 의무자에 대한 이런 강제 입원 제도를 이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입원 절차를 오히려 좀 2013년도에 보호 의무자 제도를 좀 폐지하고 단순화했다고 해요. 예.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보호 의무자가 아니라 아예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입원해야 될지 해서 사법 입원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뭐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신건강심판원이라는 기관에서 이 뭐 강제 입원이나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대부분의 추세가 뭐냐면 가족에게 이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사회가 해야 된다라는 아.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거를 법원이 평가를 하게 한다거나, 법원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법 입원 제도라는 그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사법 입원제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자 이제 요거잖아요. 네. 그럼 법원이 할 일이 그 건수만 너무 봐도 많죠. 몇십만 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적인 가능할까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입원제라는 것 자체가 판사가 자해나 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지금 판사님들이 경무에 시달려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의 부분이지 않나요, 이거는? 그렇죠. 의료의 영역이기 의사 선생님 때문에 할 일을 판사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전문가 그 정신건강 뭐 전문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고 종합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될 텐데 모두 다 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을 하면은 뭐 이런 점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 앞뒤를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사법 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걸 도입하는 취지는 네.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논의가 좀 활발히 된 계기는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을 왜 사회에 풀어놓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대형 범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강제 입원을 안 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법에 의해서 입원할 국가가 수 있게, 관리해야겠다. 네, 이렇게 그런 된 거구나. 논의에서 좀 더 많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법 입원 제도의 취지는 쉽게 되네요. 말해서 쉽게 가두려는 게 아닌데 뭔가 지금 정부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뭐 이런 범죄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 예비적인 범죄자들로 보고 뭐 가둬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에 좀 초점이 가져 있는 거는 좀 이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그러니까 된다라는 외국에서 거죠. 도입하고 있는 사법위원제랑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법위원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권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은 직접 대면을 해서 판사가 그 정신 이제 질환 대상자를 봐서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냥 서면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네. 서면으로는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냥 결정을 내버려 버리면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처럼 그냥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 진짜 정신질환이 심하네 30대 이렇게 주부처럼.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네요. 그 문제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할 거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이 판사가 한 3,000명 정도라고 지금 이제 추산이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엔 서면으로 그냥 심사하는 그러네요. 식으로밖에 안 될 텐데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 입원제란 제도에 대해서 이번 주 자세하게 살펴드렸어요.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년의 시간을 의미 있는 봉사로 채워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해서 친환경 탈취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배포하는 봉사활동하는 분들 만나고 오셨어요. 네, 요즘 더운 날씨에 차가운 커피 많이 드시죠? 네. 또 주위를 둘러보면 카페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마시는 만큼 커피 찌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 시니어클럽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단 30명의 어르신들은요, 이 환경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직접 이 커피박을 수거해 건조하고 밀가루, 소금 등을 넣어 반죽해 탈취제를 제작한 뒤에 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정에 어르신들의 시간과 손길이 전해져서 더욱 의미 있는 친환경 탈취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순천 시니어클럽 커피 찌꺼기 재활용 어르신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가루입니다. 커피가루를 지금 버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커피가루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밀가루 섞고 소금도 넣고 해가지고 커피가루를 잘 집에서 건조해서 말려가지고 와요. 그래서 탈취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탈취제를 무료로 또 나눠드립니다. 아, 이게 지금 커피가루예요? 네, 커피가루를 잘 건조시켜서 밀가루를 섞습니다. 밀가루가 커피가루만 하면은 장기가 너무 없으니까 부스러지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곱게 느껴져요. 집에서 커피가루를 잘 채로 쳐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찬물만 해도 안 되고 따뜻물만 해도 안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비율을. 따뜻한 물 좀 줘야 돼요. 찬물만 부숴갖고 안 돼요. 차를 반죽하는 느낌이네. 딱 사등이네, 차를. 한번 해보실래요? 느낌이 좋아요. 애기들 데리고 놀면 참 좋아라 그래요. 반죽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밀가루도 죽을 쓰려면은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바로 만들면 버글버글해져 버려요. 근데 숙성을 해가지고 넣어놨다가 15분 후에 만들면은 찰기가 있고 더 훨씬 잘 만들어져요. 사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뭉치면 지그들끼리 막 이러고 다 거절돼요. 15분 후에 하면은 더 잘 돼요. 살려 이렇게 잘 한압이 잘 돼요. 눌러야 무늬가 밑에서 이쁘게 나온다고. 그 꽃 무늬가 이쁘게 나와. 곰돌이도 있고 하트도 있고. 왜 이렇게 치세요, 어머니? 잘 안 나오면 치야지. 많이 해줘야지 나중에 안 버려지고 좋아해요. 예쁘게 눌려줘야지. 예쁘게 만들어야죠. 단단하게 만들어야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손으로 저기 하면서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너무 좋아요.
그 찰흙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 저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이게 지금 완성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배부가 되면은 신발장이라든가 이게 지금 탈취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냉장고 안에 뭐 냄새 제거 또 이런 데 많이 쓰죠. 그거는 이제 아까 저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말린 거예요? 건조가 보통 48시간. 그래야 여기에 곰팡이가 안 나고 견고하고 오래가고. 약간 과자 같아요. 예. 되게 맛있는 쿠키 같은 느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르신들 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제 저렇게 해서 지금 저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와요. 이걸 들고 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또 다 말려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또 곱게 채서 말린 거를 이제 갖다가 그걸 이제 반죽을 해서 밀가루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반죽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게 그 하나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며칠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해서 갖다 배부하는 거. 이제 우리 그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행정복지센터 같은데 민원 그 상담실에 놔두면은 가져가고 이제 무료로. 지금 23년도에 그 우리 그 국제정원 박람회 할 적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한 번에 3,000개가 나갔었어요. 근데 워낙 거기 그 관람으로 오는 분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소진돼 버렸어요. 되게 많이 만드시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완성되고 나면. 보람 있죠. 완성돼가지고 이제 이걸 건조해서 포장 딱 할 적에 야 이것을 또 어느 사람이 받아갈 거인가 그러면서 기분이 좋죠.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터득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한 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잘못해서 건조 과정에서 곰팡이도 피워버리고 친환경인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생해서 만들어가지고 버릴 때 마음 아프죠. 이제 건조를 해놓으면은 던져도 안 깨집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 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애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애들도 이런 체험학습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이런 걸 또 안 버려. 교육을 받고 가면은. 막 길가에 이러고 막 휴지도 던지고, 물병도 마시다가 아이스크림도 그냥 먹고 껍질 버리고 그런데 우리한테 한 번 왔다 가면은 그 애들이 절대 그렇게 함부로 안 버립니다. 애들이 왔을 적에 저희들이 이거 커피 찌꺼기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모집이 돼가지고 이런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커피가루가 이거 재활용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완전 쓰레기인데 커피집에 가보세요. 이거 막 쓰레기도 쓰레기지만은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정말 그런 커피가루를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면 순천 시민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탈취제로 쓴다. 정말 이건 보람 있는 일이죠.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일 한 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난 집에서 맨날 놀다가 또 놀기는 너무 또 아직은 이른 나이고 근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빨리 가고 활력도 되고 이것도 저쪽에 커피숍 그거 갖다 주면은 그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요. 좋아가지고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정성 들이죠. 아 이거 내가 만든 것이 여러 사람한테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하면은 더 이쁘게 만들고 싶고 또 잘못 만들어지면은 또 다시 주물러 갖고 다시 하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도대체 뭘 만드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친환경으로서 보람 있는 사업이구나. 이게 무슨 이런 일인가 하고 참 별 일 같지 않은 일이다 하는데 이걸 해보면서 자꾸 아 정말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됐죠.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22년 말 현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두 전체 수입량이 10만 750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98%가 찌꺼기란 말이에요. 원두 수입량이 그대로 뭐 거의 2%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쓰레기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갖잖아요. 또 친구도 다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아까 보셨지만 또 재미있는 얘기하시면 서로 또 같이 웃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노인들 쉽게 올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같은 게 이런 데 오면 많이 치료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기 오면 즐겁다 이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사회 봉사도 되고 또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래도 하여튼 뭔가 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주니까 가장 흐뭇해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은 참 진짜 보람 있고 좋았어요. 네, 8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